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마스크 쓰고 한번 해봅니다. 제가 얼굴이 좀 푸석푸석해서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이거 오늘 한 것은 그 20대 대통령 대선 이후에 나주혁신도시 부동산 동향 보고 간단히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유튜브에 올려보려고 해서 마이크를 잡아봤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셨죠. 그래서 거기 부동산 관련 이제 이분의 뭐 정책 또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이라는 그 개인적인 인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가장 큰 것은 큰 틀은 국민의힘의 그 당의 그 정강 정책에 대해서 알아셔야 돼요. 이게 가장 커요. 이제 뭐냐 윤석열이라는 개인적인 어떤 영향도 있겠지만은 이제 윤석열 분이 대선에 나와서 본인이 주장한 거, 근데 본인이 주장한 게보다도 밑에 물론 이제 본인의 철학도 있겠지만은 밑에 쉽게 말하면 참모들이 받아들이는 그 정보 제공을 해주실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의견들이 뭐냐면은 큰 틀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우선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그 이념적인 큰 틀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으로 보면은 우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선거 기간 동안에서 가장 예쳤던 것 중에 뭡니까? 문재인 정부의 약탈적 세금 정책, 그래서 약탈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세금 완화가 엄청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세금,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는 이제 취득세가 있고요. 보유세에는 재산세, 종부세, 그래서 양도세가 있는데 특히 이제 현 정권에 들어서 이 뭐라고 그럴까요? 국민의힘 정강 정책이 자유시장 경제와 뭐 이런 것 있고 그다음에 뭐 사유재산권 보장 이런 거에다 큰 포커스를 맞추는 정책이기도 하는데 본인이 약탈적 정권이라고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명명하고 규정을 했어요. 거기서 보시면 왜 이런 약탈 정권이라고 이렇게 명칭한 이유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모르겠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한 채나 가지고 있으면 두 채 정도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크게 세금에 대해서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세 채, 네 채, 다섯 채 또는 법인으로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가 뭐 채당 공시지가에 예를 들어서 뭐 6%씩 때립니다. 6%씩 때리면 한 13년에서 15년이면 재산세와 종부세만 해도 정부가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보고 약탈적 정권이라 명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 양도세 같은 경우도 여러분 뭐 나주 자이아파트 팔아보시면 아시겠죠? 77% 세금을 뜯어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뭐 세금 최고 82.5%까지 뜯어갑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뭐 했었을 때 망했을 때는 국가가 뭐 지원해주지 않는데 내가 성공했을 때는 77%나 82.5%를 뜯어가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국가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이게 만약에 불법이라면 아예 불법이라면 금지를 시키는 게 정당한 것이고 어떠한 사업 영역에 있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을 하는 게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자꾸 이제 문재인 정권이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을 범죄시화했다라는 그런 정책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건데요. 이런 정책들이 이제 생각마다 다 틀리겠죠. 그러니까 사업이 주식으로 투자하시는 분, 부동산으로 하시는 분, 채권으로 하시는 분, 자산 투자하는 경우, 금괴로 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원유 투자하시는 분, 다 틀릴 거죠. 그다음에 그냥 노동소득으로 하시는 분, 다 있어. 그다음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빵 장사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석유 장사도 하고 뭐 다 있을 거지 않습니까? 벽지 장사도 하고 유리창 장사도 하고
그러면 어떠한 그 사업을 하는데 특정 세력 중에서 특정 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 국가가 이게 성매매면 불법이다라고 아예 차라리 못하게 하든지, 예를 들어 마약이면 불법이다 아예 못하게 하고 잡아들여서 깜빵 보내든지.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합법인데 네가 하는 그 뭐냐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매매 차익에 대해서 너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82.5% 세금을 때리겠다. 그런데 어떠한 사업 중에서도 부동산도 부동산업도 세무서 규정에는 부동산업이나 임대업이나 다 이게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업들은 세금을 20%나 10%나 뭐 이 정도 걷고 우리가 이제 개인 소득세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9%, 16%, 뭐 예를 들어서 20 몇 프로, 30 몇 프로, 40 몇 프로까지 이렇게 올라가긴 하는데 이렇게 82.5%나 77% 뜯어가는 것이 부동산 빼놓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은 이런 규정을 보고 약탈 정권이라고 강하게 대놓고 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이제 뭐냐면은 종부세 관련돼서 특히 사람들이 양도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뭐냐면 80 나주 자이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좀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긴 하죠. 다운계약서 쓰면 되니까. 대한민국에서 아마 뭐 제가 나주 자이 관련 중개를 해보려고 합법적으로 해보려고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했더니 세무사한테도 상담받는데 세무사분이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중개를 못 할 건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세무사님이 합법적으로 신고한 방법을 잘 몰라요. 자, 물론 그 나주 자이 아파트를 팔려고 하면 매도인 양도세 부담 방법이 있고 매수인 양도세 부담 방법이 있어요. 매수인 양도세 부담 방법을 광주광역시나 나주 관내에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다운계약서를 했거든요. 물론 다운계약서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합법화된 세상에서 해야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국가가 지키지 못할 법을 해놓고 강제하는 것도 저는 국가가 나쁜 정권이라고. 왜냐하면은 봐보세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세금을 77% 뜯어가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82.5% 뜯어간다는 것 자체는 국가가 강탈한 약탈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권도 뺏기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어쨌든 계속 길어지면 말할 거니까 이제 정책은 거꾸로 하면은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양도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운계약서로 많이 이제 해결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반발을 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안 팔아버려. 양도세가 82.5% 세금을 때려. 다음 정권에 기다리면은 예를 들어서 윤석열 이 정권이라든지 예를 들어오면 세금을 완화를 시켜줄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건 당연히 완화가 될 것 같고 양도세 77%도 완화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토지에 부과되는 그 비사업용 토지라고 뭐 그 추가로 10%씩 뜯어내는 것도 봐보시면 노무현 정권 때,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만 있었지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이런 정책이라든지. 그래서 아마 똑같이 지금 보시면 세금 완화 정책에서 양도세 이런 세율도 대폭 내려갈 것으로 보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 종부세가 지금 위헌 소송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봐보면은 지금의 정책 담당자들을 사람들을 인사 발령을 다 다른 데로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발령한다고 하면은 아마 그 법무부나 뭐 법제처나 이런 데서도 뭐라고 답변을 해드릴까요? 당연히 이게 좀 잘못된 법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아마 위헌 소송 하는데 안 그래도 이혼 소송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진행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뭐 싶어요. 그 다음에 이혼 소송이 돼버리면 지금은 이제 이혼 소송이 확정돼버리면 지금 민주당이 국회 의석수가 많더라도 이 종부세 관련 법조항이 막 형해화 돼버리겠죠. 네, 이럴 될 것 같다. 그래서 세금은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취득세도 세 채, 네 채 사신 분들 막 13.2%까지 최고 막 때리잖아요. 이런 조항도 또 뭐 사라지지 않을까. 법인이 사는 경우도 13.2% 때립니다. 왜냐하면 12%에다가 주민세 또 이렇게 1.2% 더하면 13.2%가 되죠. 이런 것도 이제 완화되고 그러면 이제 거래가 좀 더 많이 일어날 것 같고 예측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도 원래 뭐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두 분 다 완화시켜준다고 했었죠.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공급적인, 이제 요것은 나주시에도 적용이 되겠죠. 취득세나 종부세, 보유세 완화되고 대출 완화도 다 적용되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크게 그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 중에 크게 재건축 재개발 뭐 크게 규제가 심했었고 공급을 못하게 계속 틀어막았죠. 그래서 임기 끝판에 공급이 부족했다 인정하고 공급을 많이 해주겠다라고 이제 해서 뭐 신도시를 또 지정했죠. 근데 재건축 재개발 안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공급은 뭐 250만 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250만 채는 전국에서 불가능할 것 같고요. 두 분 다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 구라쳤다고 보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까지 아직까지 가장 공급을 많이 했던 게 노태우 정권 때 200만 호 공급 짧은 시간에 그때 당시에는 망치만 들면 다 목수라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은 주택 공급이 많이 되어졌기 때문에 250만 호를 뭐 공급할 연에 50만 호씩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요. 대한민국은 연에 한 30만 채에서 40만 채 사이를 이렇게 공급해주면 적정한 물량입니다. 우리 인구 대비 그렇습니다. 인구 대비. 그 다음에 지금은 신혼들이 결혼이 한 30만 쌍에서 지금 계속 좀 줄고 있죠. 줄고 있고 또 뭐 사망자, 이혼자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한 30만 채나 30한 5만 채 연에 이렇게 공급되면 되는데 실제 대한민국에서는 주택 공급이 20만 채, 25만 채, 30만 채 이렇게 40만 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50만 채 이상이 공급된 적도 없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지금 이제 공급할 땅도 없고 근데 어쨌든 서울 대도시 광역시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아마 이재명이 했으면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이가 되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시키고 또 이미 서울시장이 바뀌었죠. 오세훈으로. 그래서 층고 완화라든지 그래서 오세훈하고 대통령하고 이렇게 이제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아직은 이제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긴 하지만 민주당도 이게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계속해서 반대만을 일삼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잘못했던 거, 그 다음에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토론하자고 해서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이게 완화될 확률이 다분히 낮겠다 이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공급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전국에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수도권 그다음 광역시들은 공급이 많이 될 건데 나주는 어떠냐요? 나주는 이거다고 좀 상관이 없거든요. 나주에다가 아파트를 막 60층 이렇게 지을 것도 아닐 것이거니와 그 다음에 뭐 나주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할 사업지도 아니거니와 인구 지금 12만 13만이기 때문에 인구 뭐냐면 50만 이상인 도시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러거든요. 통상에서 이거다고는 또 별 나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급적인 측면, 나주는 아파트 공급적인 측면이 누가 공급을 하는 거예요? 나주 혁신도시는 이제 부영 빼놓고는 공급할 사람 없고요. 나주 혁신도시 금천면이나 이쪽 일대, 삼포면 여기 일대에 이제 민간 개발로 할 수는 있을 건데, 부영 건설을 지금 한전공대에다 6,000세대 뭐 공급하고 또 여기 뭐 지금 시끌시끌하죠. 뭐 특혜를 줬네 말았네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영 건설이 바보 멍충이가 아니고 5,000세대를 한꺼번에 공급하지도 않을 거고요. 지금 부영 건설이 LH 1차 아파트 앞에 라온초등학교 앞이죠. 거기에 지금 현재 아파트 부지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뭐 후분양하느니 깨작깨작 하고 있어서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좀 시원시원하게 진행을 좀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40평대 공급할 수 있는 게 한전공대 옆에 두 필지 있습니다. LH 4단지, 그 다음에 루메라임 아파트 옆에, LH 4단지 아파트 옆에, 한전공대에서 그 사이에. 그래서 지금은 지구 단위로 세 필지가 있는데 이것도 2년 간격으로나 이렇게 공급해 줄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지금 LH 라온 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 한 그 공급하는데 짧게 잡아서 2년. 그 다음에 LH 4차 옆에 뭐 짧게 잡아서 2년. 그 다음에 루메라인 아파트 옆에 그거 짧게 잡아서 2년. 그럼 이것도 6년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한정공대 뒤쪽 지금 현재 부영 아파트 3차 옆에 여기가 5천에서 6천 세대인데 이거 공급되려고 하면은 또 그 5천 세대, 6천 세대를 사람들은 막 반대하고 쌩 난리를 까요. 근데 그걸 왜 반대하고 난리를 까지? 나주혁신도시는 있잖아요. 상가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가가 공실률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도시가 발전하려고 하면은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집값 하락 아니면 또 집값은 하락은 안 되는데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영을 압박하는 게 제일 좋아요. 부영을 압박해서 빨리 아파트를 공급해 주라. 이것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아니면은 부영이 아파트를 짓고 나면 그 주변에 지금 현재 보시면 뉴스에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에 그 우미 아파트 옆에 지금 이제 코롱 아파트 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코롱 아파트 앞에 우미 아파트 바로 옆에 또 그 5층이나 4층 빌라라고 하면 빌라일까요? 요즘 이제 아파트형 빌라라고 하죠. 요게 지금 그 작업이 또 진행 중에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뭐 옹암리라든지 옆으로 예전에 그 자이 아파트 이렇게 뭐 진행하려다 뭐 이렇게 하신 것도 있고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석전리에도 그런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민간 사업이라서 진행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겠죠. 땅 작업하려다가 지금 무너져 버린 것이고요. 뭐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주시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물론 아파트가 되게 공급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영산포에 지금 우리 그 대양건설에서 나주 관내에서 지금 대양건설이 가장 큰 건설회사죠. 지금 가장 큰 건설회사고 서류상으로는 본사가 지금 토당건설이 광주에 가 있는가 해서 이쪽에서 이제 토당건설 먼저 서류상은 그쪽으로 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실제 이제 본사가 토담 스타타워에 토담건설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토담건설이 규모가 살짝 더 크죠. 그래서 이제 대양은 원래 나주 본토백이 대양건설은 나주 본토백의 건설회사고요. 이쪽 지역 고향이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 건설회사가 보유한 땅이 지금 영산포에 아파트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에 그 조망권도 굉장히 좋습니다. 영산강 조망 잘 나오고 그런데도 영산포가 좀 쇠락해 가는 그런 느낌의 도시죠. 왜냐하면 혁신도시가 이렇게 떠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거기 아파트가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계속해서 지금 물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 혁신도시 빼놓고 아파트가 공급될 때가 지금 현재 나주시 관내에는 이제 물론 단독주택들은 있는데요. 거기는 진행이 워낙 늦으니까 여기 보시면 남평의 강변 신도시 그거 빼놓고 그다음에 이제 나주 구도심에도 뭐 들어올 데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월지구에 보시면 송월지구에 자이 1차 아파트가 이제 완판이 장을 진행됐잖아요. 그다음에 2차 진행될 거고 2차가 추가로 된 거. 그다음에 그 자이 아파트 옆으로 또 이게 개발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일정이 예정만 되어져 있지 일정이 안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일정이 지금 나와져 있는 것은 아파트가 영산포도 지금 하려고는 하는데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고 확정된 것은 제가 봤을 때 나주 자이 2차. 그다음에 요거 부영 여기 지금 이제 애시앙 브랜드로 해가지고 라온 초등학교 앞에 향후에 지금 최근에 될 것은 딱 이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 크게 많이 공급된 것도 아니고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주 아파트가 뭐 이렇게
금액이 뭐 엄청 많이 공급돼서 또뭐 이렇게 뭐 급전직하하거나 떨어지거나 이럴 일 전혀 없습니다. 요걸 말씀드리겠고요. 혁신도시는 그냥 부영건설이 달렸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즌 2 문제를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이제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고 나면 시즌 2는 물 건너 간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시즌 2는 진행이 뭐 부산에도 있고, 혁신도시라는 것은 경남에도 있고 뭐 강원도에도 있고 다 하기 때문에 시즌 2는 진행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아집니다. 그다음 한종공대도 크게 이미 이제 착공해서 개교해 버렸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다만 그 한종공대 옆에 연구단지를 그 해야 되는데, 그 연구단지가 아무래도 이제 정권을 뺏긴 입장에서 그 연구단지가 좀 진행이 잘 될까? 이건 좀 의문이에요. 잘 안 될 수도 있고, 다부당될 수도 있고, 뭐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진행이 잘 안 되면, 뭐 지가 상승에는 좀, 원래 그 토지보상,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화질이, 송림리 다 지금 묶여놨잖아요. 신도리 쪽으로. 요게 지금 잘 진행될지, 여기에는 좀 캐스천 마크가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다가 지금 연구시설 단지를 조성해야 할 건데, 나주혁신도시가 커지려고 하면은 이 연구시설 단지가 빨리 좀 진행이 좀 되어지면 좋은데 어쩔란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미 연준이 돈을 코로나 때문에 20년, 21년, 22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풀었죠. 그걸로 해서 지금 전 세계의 부동산 가격이 다 폭등하고 있고요. 물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저는 2022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이미 다른 제가 본 유튜브에도 정보적으로 이미 해놨고요. 그런데 미 연준이 올해는 이자율을 올릴 겁니다. 이자율. 전쟁 때문에 이자율을 못 올리나? 그건 어쩔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자율은 올릴 것이다. 이자율을 올리면 나갔던 돈이 끌어들여진다. 끌어들여지고, 그 다음에 그 돈이 근데 풀린 돈을 이제 미 연준 중앙은행으로 빨아들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만약에 100조를 뿌렸다. 빨아들이는 것은 100조를 못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 한 10조나 20조, 30조? 이 정도밖에 못 빨아들여요. 만약에 1000조를 뿌렸으면 한 100조나 300조 밖에 못 왜냐면 이자율 올려봐야 얼마나 거시겠어요. 왜냐면 이게 다 빨아들인다는 것 자체는 미국이 파산난다는 거죠. 미 연준이 파산난다는 거예요. 다 빨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 뭐냐면은 그 이자율을 올린다는 것 자체는 경제 성장이 강화된다는 거거든요. 경제 성장보다 이자율은 더 낮습니다. 그래서 통상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자율이 많이 오르면 뭐 부동산이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자율이 많이 올랐었을 때 부동산이 더 오른 사례든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면에서 이제 봤는데요. 제도적인 측면의 세금 대출, 그다음에 공급적인 측면, 그다음에 시즌 2 문제하고 한종공대 문제,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 이렇게 보아서 아파트는 지금 현재 많이 아파트 시장은 나주혁신도시가 좀 답보다 상태에 있죠. 작년까지 좀 많이 가을에 많이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답보 상태인데. 올해 22년에도 전국적으로 저는 이제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광주광역시도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나주가 뭐 어찌게 됐든 이제 올 한 해 기준으로만은 제가 뭐 정확하게 저도 이렇게 딱 찍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조금은 그래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아파트 시장은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상가는 제가 봤을 때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가는 매매 가격도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경매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임차 가격도 계속해서 약세장입니다. 임차가 맞춰지는 게
계속 금액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월세가. 그다음에 이제 월세가 같거나 더 떨어지거나 기존에 계약했던 사람은 그 월세가 거의 같거나 일부 올라가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좋은 데는. 근데 대체적으로 월세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새로 옆에 주변에서 계약한 상가가 월세가 더 하락해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는 그냥 그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요. 이제 주거용 관련 토지, 그다음에 일반 농지 이런 토지는 조금씩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상업 관련 토지는 밑에 어쨌든 상가를 넣을 수 있는 토지라는 게 이제 점포주택 용지, 근생 용지, 상업 용지는 가격이 하락할 걸로. 왜냐하면 기존에 너무 많이 올라 버려 가지고 이게 이제 좀 하락 좀 하다가 지금 혁신도시가 상가 공실률이 뭐 여전히 지금 70%다 보니까 요 토지는 좀 이렇게 지구 단위 내 토지의 상업용지 관련 토지는 굉장히 좀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혁신도시 바깥의 토지 농지들은 좀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조금씩 더 오를 걸로 이렇게 간단하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나주 혁신도시 관련 부동산 전반적인 거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뭐 아직은 아파트 시장에서 나주 자이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너무 좀 많이 높게 형성됐죠. 그래서 좀 거래도 잘 안 되고 있고요. 아마 그 못 하셨으신 분들 애시양 아파트 2차 뭐 나오실 거잖아요. 라온초등학교 앞에 거기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부영 브랜드라고 부영 건설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급 아파트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많이 있는데 실상 애시양 브랜드로 해가지고요. 부영이 동탄 유래 신도시, 동탄 신도시, 그 다음에 나주역 신도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주 혁신도시 내에서 아마 가장 아파트 중에서 그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애시양 1차가 잘 되어져 있고 최신 시설이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그 정도 수준으로 해놓으면 애시양 2차도 굉장히 만족해 하실 겁니다. 다른 뭐 중흥이라든지 대방 아파트나 우미 아파트나 대광 영음 아파트에 사신 분들도 애시양 1차로 많이 건너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애시양 2차도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아직도 애시양 2차가 언제 나올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나 나올 건지 내년으로 가서 후분양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빨리 좀 공급되어졌으면 하시는 바람이 있고요. 아마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규제 완화를 아마 이명박이처럼 차근차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방에 확 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또 그런 걸 생각하시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애시양 2차가 빨리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빨리 공급되면은 경쟁률이 낮은 거고, 예를 들어서 1주택이나 2주택자 분들은 요거에 늦게 분양을 하면은 규제가 완화됐었을 때 더 하기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측을 좀 해봅니다. 이상 20대 대통령 대선 이후에 나주 혁신도시, 나주 관련 부동산 동향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